저는 조국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시베리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3년 후 제 손에 쥐어진 건 약속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러시아 파견 노동자로 일했던 한 탈북민이 목숨을 걸고 밝히는 북한 외화벌이의 충격적 실상, 그리고 그가 고향에서 만난 성도파라는 조직의 이야기. 이것이 그를 탈북으로 이끈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총소리가 머리 위를 스쳐갔습니다. 시베리아 벌목장, 영하 30도. 저는 그때 26이었습니다. 북한군 출신이었고 조국을 위해 외화벌이를 한다는 자부심으로 이곳까지 왔었습니다. 야, 저 새끼 도망간다. 러시아 감독관이 소리쳤습니다. 저 멀리 한 동료가 눈밭을 가로질러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밥을 굶은 20살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북한 관리자가 식비를 빼먹었다는 걸 알고 그냥 미쳐버린 거였습니다. 탕, 탕.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청년은 멈춰섰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눈밭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얀 입김이 거칠게 나왔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우는 건지 숨을 헐떡이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손에 쥔 망치가 무거웠습니다. 아,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조국을 위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조국을 위하는 일인가? 3년 동안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30층짜리 건물을 6개월 만에 지었습니다. 한 달에 3,000달러를 벌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손에 쥐어진 건 50달러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국가가 가져갔습니다. 충성의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혁명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귀국할 때 준다. 관리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조국을 믿었습니다. 당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줄까? 정말 그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청년이 끌려갔습니다. 기숙사 지하 창고에 가둬졌습니다. 사흘 동안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물만 줬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청년은 사과했습니다. 관리자 앞에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관리자는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음부터 조심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발로 청년의 어깨를 찼습니다. 청년이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순수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증오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우리가 이렇게 당해도 되는 건가? 우리도 사람인데. 옆 침대에서 동료가 기침을 했습니다. 결핵이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지만 관리자는 거절했습니다. 일 끝나면 보내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료는 일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기숙사에서 죽었습니다. 새벽에 죽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동료를 묻었습니다. 눈 속에 깊이.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냥 삽질만 했습니다. 땅이 꽁꽁 얼어서 삽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곡괭이로 땅을 파야 했습니다. 관리자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담배를 피우면서요. 우리가 땅을 다 파자 그제야 다가왔습니다. 빨리 묻고 일하러 가. 그게 전부였습니다. 동료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전에 저는 먼저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김성도. 그 이름을 처음 들은 건 제가 무산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 일입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그곳까지 가게 됐는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무산. 저는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1979년 봄이었습니다. 함경북도 제일 북쪽, 중국과 국경을 맞댄 작은 도시였습니다. 철광석이 나오는 곳이었고 그래서 광부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광부셨습니다. 20년 넘게 탄광에서 일하셨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두만강변을 걸었습니다.
강 건너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밤이면 그 불빛이 강물에 비쳤습니다. 물결에 따라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저기가 중국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 아버지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강물을 바라보셨습니다. 저기도 사람들이 살아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산다. 우리처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저 건너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걸까? 우리처럼 배고플까? 우리처럼 힘들까?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질문은 위험했으니까요. 중국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었으니까요. 겨울이면 강이 얼었습니다. 꽁꽁 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위를 걸어 다녔습니다. 중국으로 건너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밀수꾼들이었습니다. 밤에 건넜습니다.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가끔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국경경비대가 쏜 거였습니다. 도망가는 사람을 쏜 거였습니다. 아침이 되면 강 위에 시체가 있었습니다. 피가 얼음 위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강을 건너게 되리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강을 건너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리라는 것을요. 자유를 찾게 되리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 전에 저는 먼저 지옥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그리고 북한에서요. 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셨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퇴근하면 막걸리 한잔 하시고 라디오를 들으셨습니다. 평양 방송이었습니다. 김일성 장군님 말씀, 김정일 장군님 교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서 같이 들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야 했습니다.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철로야, 공부 열심히 해라. 아버지가 가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너는 나처럼 광부되면 안 된다. 공부해서 대학 가야 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든 막걸리 잔이 떨렸습니다. 기침 때문이었습니다. 캑캑 소리를 내며 기침을 하셨습니다. 검은 가래를 뱉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대학을 가면 뭐가 달라질까? 결국 다 똑같은 거 아닐까? 국가가 정해준 대로 사는 거 아닐까?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두부를 만들어 파셨습니다. 아침 4시에 일어나셔서 콩을 불리고 맷돌에 갈고 간수를 부어 응고시켰습니다. 그걸 들고 장마당에 나가셨습니다. 무거운 바구니를 이고 가셨습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저는 가끔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바구니를 들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고마워하셨습니다. 철로야, 내가 크면 어머니 편하게 해줘야 한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니. 꼭 그럴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장마당은 신기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시끌벅적했습니다. 생기가 있었습니다. 평양 방송에서는 들을 수 없는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두부 사세요. 간 만든 두부.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두부를 샀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받았습니다. 동전들이었습니다. 손바닥에 쥐어졌습니다. 작은 돈이었지만 어머니는 소중히 챙기셨습니다. 철로야, 이거 잘 쥐고 있어라. 어머니가 제 손에 돈을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쌀을 살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쌀로 저녁밥을 지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래도 굶지는 않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그랬습니다. 배급이 나왔습니다. 쌀은 아니었지만 강냉이는 나왔습니다. 그걸로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림도 잘 그렸습니다. 선생님들이 칭찬했습니다. 허철로 동무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야.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부모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방과 후면 두만강변에 나가서 놀았습니다. 강 건너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중국 아이들도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때로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웃음은 통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야, 저 애들은 뭐 먹고 살까? 친구가 물었습니다.
우리처럼 먹고 살겠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옷이 좋아 보이지? 친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중국 아이들은 우리보다 옷이 좋아 보였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색깔도 밝았습니다. 우리 옷은 누렇고 해졌습니다. 모르겠어?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강 너머가 자유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언젠가 그 강을 건너게 되리라는 것을요. 무사는 조용한 도시였습니다. 아침이면 광부들이 갱도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이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시커멓게 그을린 채였습니다. 기침을 했습니다. 석탄 가루 때문이었습니다. 폐에 쌓였습니다.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퇴근하면 기침을 했습니다. 검은 가래를 뱉었습니다. 세수를 해도 얼굴이 까맣게 남았습니다. 손톱 밑에도 검은 게 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다. 다들 이래?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장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열흘에 한 번 장이 섰습니다. 1일, 11일, 21일. 그날이면 사람들이 물건을 내다 팔았습니다. 채소, 과일, 옷까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농장원들이 텃밭에서 기른 것들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곳에서 두부를 팔았습니다. 한 모에 5원이었습니다. 하루에 20모 정도 팔면 100원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쌀을 샀습니다. 강냉이를 샀습니다. 반찬거리를 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았습니다. 평범하게, 조용하게, 특별할 것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요. 하지만 1990년대 중반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1994년 7월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울었습니다. 아니, 울어야 했습니다. 안 울면 의심받았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서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1995년부터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배급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늦어지는 정도였습니다. 곧 나온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배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굶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심하게 굶었습니다. 거리에 시체가 나뒹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995년 겨울, 배급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늦어지는 정도였습니다. 곧 나온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배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급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곧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배급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굶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에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을 다 내다 팔았습니다. 이불, 그릇, 옷, 신발.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값어치 있는 물건들을 팔았습니다. 나중에는 아무거나 팔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혼수로 가져온 장롱을 팔았습니다. 아버지 양복을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강냉이를 샀습니다. 쌀은 너무 비쌌습니다. 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장롱을 왜 팔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먹어야 살지, 철로야?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먹어야 산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팔 물건이 다 떨어졌습니다. 집에는 텅텅 비었습니다. 밥그릇과 이불만 남았습니다. 그것마저 팔까 고민했습니다. 1996년 봄,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탄광에서 일하다가 폐를 다쳤습니다. 규폐증이라고 했습니다. 석탄 가루가 폐에 쌓여서 생기는 병이었습니다. 20년 넘게 탄광에서 일한 결과였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쌓인 석탄 가루가 결국 아버지를 쓰러뜨렸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돈 있으면 약 구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있긴 합니다. 하지만 비쌉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얼마나 비쌉니까? 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 달에 100달러는 있어야 합니다.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100달러. 그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두부를 팔아서 벌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1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누워 계셨습니다. 기침을 했습니다. 피를 토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습니다. 뼈만 남았습니다. 눈만 커 보였습니다. 철로야.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저는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나처럼 살지 마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네, 아버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잘 모셔라. 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꼭 그럴게요.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도 다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두부를 사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16이었습니다. 중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했습니다. 그걸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산에 나무가 없었습니다. 뿌리까지 캐갔습니다. 나무 껍질까지 벗겼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먹었습니다. 나무 껍질을 삶아서 먹었습니다. 어느 날 산에서 시체를 봤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옷만 남기고 살은 다 말라 있었습니다. 벌레가 꼬여 있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어머니, 산의 시체가...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미 아는 일이라는 듯이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거리에도 시체가 나뒹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역 앞에 시체가 있었습니다. 꽃제비들이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밤사이 얼어 죽은 거였습니다. 굶어 죽은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옆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나중에는 무뎌졌습니다. 죽음이 일상이 됐습니다. 그해 여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관도 없었습니다. 멍석에 싸서 산에 묻었습니다. 저 혼자 땅을 팠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터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안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머니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저도 울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분노가 컸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우리가 믿고 따르던 조국인가? 20년 넘게 탄광에서 일한 아버지를 이렇게 보내야 하는가?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저도 끌려갈 테니까요. 반동이 될 테니까요. 아버지를 묻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버지 기침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 앉아 계셨습니다.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밥 먹어야죠.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밥이 없었습니다. 강냉이도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풀을 뜯어왔습니다. 그걸 삶아서 먹었습니다. 소금만 넣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버텼습니다. 하루하루를요? 과연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997년 저는 군대에 갔습니다. 입대 전날 밤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철로야, 건강하게만 돌아와라. 그것만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으로 제 얼굴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네, 어머니. 꼭 돌아올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게 누가 어머니를 돌볼까? 어머니는 어떻게 먹고 살까?
철로야, 군대 가면 밥은 준다고 하더라. 잘 먹고 와라.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웃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도 잘 드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대문 앞까지 나오셨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흔들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나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서 계셨습니다. 군대는 힘들었습니다. 훈련도 훈련이었지만 먹는 게 문제였습니다. 배급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강냉이죽에 소금만 넣어 먹었습니다. 가끔 물을 넣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우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한 달에 한 명씩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슬펐습니다.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나중에는 무뎌졌습니다. 죽음이 일상이 됐습니다. 오늘도 한 명 죽었다. 전우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밥 먹듯이 말했습니다. 2년차 되던 해, 제게 기회가 왔습니다. 러시아 파견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거였습니다. 건설 노동자로 간다는 거였습니다. 부대에 방송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파견 희망자는 신청하십시오. 정치 지도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3,000달러를 번다. 그중 50달러는 내가 가져간다. 정치 지도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을 반짝였습니다. 50달러. 당시 북한 돈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한 달에 50달러면 1년에 600달러. 3년이면 1,800달러였습니다. 그 돈이면 어머니가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굶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동무 가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좋아. 혁명적 군인 정신으로 외화벌이에 복무하겠다는 거지? 정치 지도원이 물었습니다. 네, 동무. 저는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러시아로 떠났습니다. 함께 가는 군인이 50명이었습니다. 다들 젊었습니다. 20살에서 30살 사이였습니다.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며칠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끝없는 설원이 펼쳐졌습니다. 나무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하얀 눈만 있었습니다. 여기가 러시아구나. 옆에 앉은 전우가 말했습니다. 그런가 보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베리아 한복판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름에도 영상 10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벽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자는 겁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렇다. 불만 있나? 북한 관리자가 대답했습니다. 눈을 풀어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들어왔습니다. 일요일도 없었습니다. 명절도 없었습니다. 매일 일했습니다. 30층짜리 건물을 6개월에 지으라고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어떻게든 해냈습니다. 잠을 안 잤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잤습니다. 손이 부르텄습니다. 발이 얼었습니다. 그래도 일했습니다. 쓰러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혁명적 군인 정신. 북한 관리자가 소리쳤습니다. 매일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하는 기계였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했습니다. 옆에서 러시아 노동자들이 일했습니다. 베트남 노동자들도 일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절반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2배를 받았습니다. 3배를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일하는 겁니까?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닥쳐. 너는 군인이다. 시키는 대로 해. 관리자가 대답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일하는데 왜 우리만? 제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닥치라고 했잖아. 관리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제 뺨을 때렸습니다. 딱이었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때리면 끝이었습니다. 북한으로 끌려가는 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급날이 왔습니다. 허철로 내 월급이다. 북한 관리자가 전표를 내밀었습니다. 사인하라는 거였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3,000달러 받았다고 사인해라. 나중에 북한 들어갈 때 몰아서 준다.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사인했습니다. 의심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50달러를 받았습니다. 종이 돈이었습니다. 손에 쥐어졌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이게 한 달 동안 죽어라 일한 대가였습니다. 잘 간수해라. 잃어버리면 다시 안 준다.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웃었습니다. 저는 돈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3년 후면 1,800달러가 생긴다. 어머니께 드리면 어머니가 편하게 사실 수 있다. 굶지 않으실 수 있다. 그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요. 3년 후 제가 받을 돈은 1,200달러밖에 안 된다는 것을요. 과연 저는 어떻게 될까요? 3년이 지났습니다. 2003년 가을 제게 귀국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3년 계약이 끝난 거였습니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어머니를 볼 수 있었습니다. 허철로 내 저축금이다. 관리자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기대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세어봤습니다. 1,200달러였습니다. 관리자 동무,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뭐긴 뭐야? 내 저축금이지. 관리자가 대답했습니다. 태연했습니다. 3년이면 10만 8천 달러를 벌었는데 50달러씩 받은 거 빼도 2만 달러는 남아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따졌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먹은 밥값이 얼마인지 아냐? 숙소비가 얼마인지 아냐? 충성의 자금, 청년동맹비 다 빼고 나면 이거밖에 안 남는다. 관리자가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밥값이요? 저희가 먹은 게 뭐가 있습니까? 강냉이죽하고 김치가 전부였지 않습니까?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밥값이다. 싫으면 안 받아도 돼. 관리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눈을 풀어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말한다고 달라질 게 없었으니까요. 받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는 거였습니다. 1,200달러. 3년 동안 죽어라 일해서 받은 돈이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손이 부르텄습니다. 발이 얼었습니다. 동료가 죽는 것도 봤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텼는데 이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돈을 품에 안고 북한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며칠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북한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었습니다. 무산역에 내렸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말랐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역 광장에는 꽃제비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눈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아저씨, 밥 좀 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빵을 꺼냈습니다. 러시아에서 사온 거였습니다. 아이에게 줬습니다. 아이는 빵을 받자마자 입에 넣었습니다. 씹지도 않고 삼켰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0명, 20명. 저를 에워쌌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주세요. 저도요. 아저씨, 저 어제부터 못 먹었어요. 아이들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다 털었습니다. 빵, 과자, 사탕. 가지고 온 거 전부 나눠줬습니다. 순식간에 없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갔습니다. 서로 빼앗으려고 싸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없는 3년 동안 조국이 이렇게 됐구나. 집으로 가는 길, 거리는 황폐했습니다. 가게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공장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길가에 시체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철로야?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저를 껴안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너무 가벼운 게 느껴졌습니다. 뼈밖에 안 남은 것 같았습니다. 팔이 가늘었습니다. 어깨가 앙상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편찮으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내가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다.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샜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1000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200는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받고 우셨습니다. 고생했다, 철로야. 정말 고생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꼭 주셨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뭔가? 3년 동안 죽어라 일했는데 이게 전부인가? $1000면 뭘 할 수 있나? 하지만 저는 고생한 게 아니었습니다. 배신당한 거였습니다. 3년 동안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1200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잘못됐다. 우리를 속였다. 우리를 이용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위험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다시 군대로 복귀했습니다. 3년 계약이 끝났지만 아직 군복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2년을 더 복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마음은 없었습니다. 과연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며칠 후, 저는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휴가를 얻어서 나왔어요. 어머니께 드릴 쌀을 사려고 했습니다. $200 중에서 $50를 가지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많았어요.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사람들 얼굴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다들 굶주린 표정이었어요. 강냉이 사세요. 강냉이. 감자 있어요. 상인들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쌀을 파는 곳을 찾았어요. 쌀이 비쌌습니다. 1킬로에 $10였어요. 5킬로면 $50였습니다. 저는 쌀을 샀습니다. 5킬로를 샀어요. 무거웠습니다. 어깨에 메고 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안전원이다. 안전원 온다.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비명 같았어요. 상인들이 물건을 챙겨서 도망갔습니다. 우르르 도망갔어요. 하지만 어떤 할아버지는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나무를 너무 많이 쌓아놨던 거예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안전원이 다가왔습니다. 2명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나무를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다 뺏어간다. 안전원이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가 매달렸습니다. 안전원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동무, 제발 좀 살려주시오. 이거라도 팔아야 손주들 먹일 수 있어. 할아버지가 애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전원이 할아버지를 밀쳤습니다. 힘껏 밀쳤어요. 할아버지가 넘어졌습니다. 땅에 쓰러졌어요. 손을 짚었습니다. 피가 났어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군인이었으니까요. 개입하면 안 됐어요. 그때였습니다. 야, 이 새끼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우렁찬 목소리였어요. 청년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키가 컸어요. 180은 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잘생겼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청년이 안전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한 손으로 들어 올렸어요. 할아버지한테 사과해. 청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안전원이 당황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 누구야? 안전원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성도다. 왜?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웃었어요. 안전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아는 것 같았어요.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이번만 봐주지. 안전원이 물러났습니다. 도망치듯 갔어요. 다른 안전원도 따라갔습니다. 김성도는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무를 다시 쌓아줬어요. 정성껏 쌓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김성도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네, 성도야. 정말 고맙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했어요. 성도 만세.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저런 사람이 있구나. 안전원한테 대드는 사람이 있구나. 김성도. 그 이름을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처음 봤어요. 저는 쌀을 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속 생각났어요. 김성도. 그 청년. 그 당당한 모습. 그날 저녁, 저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집에서 담근 옥수수 술이었어요. 독했습니다. 러시아 어땠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개 같았어. 3년 동안 죽어라 일했는데 1200달러밖에 못 받았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솔직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다들 그래.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계속 마셨습니다. 취했어요. 친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철로야, 너 성도파 아냐? 친구가 물었습니다. 성도파? 그게 뭔데? 제가 물었어요. 김성도 알지? 장마당에서 안전원들한테 대드는 애. 친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봤어요. 그 애가 애들 모아서 뭐 하나 하고 있어. 장마당 지키고 뭐 굶는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거. 친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저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나도 거기 들어갔어. 너도 올래? 친구가 물었습니다. 기대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가슴 속에서 뭔가 타올랐습니다. 러시아에서 3년 동안 당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탄광에서 죽어간 일이 떠올랐어요. 거리에 굶어 죽은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 응, 가볼게. 저는 대답했습니다. 친구가 웃었습니다. 어깨를 두드렸어요. 좋아. 다음 주에 모임이 있어. 데려갈게. 친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김성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당당한 모습. 안전원한테 굽히지 않는 모습.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성도파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과연 성도파는 어떤 곳일까요? 일주일 후, 저는 김성도의 집에 갔습니다. 친구가 데려갔어요. 밤이었습니다. 조용히 갔어요. 아무도 모르게 갔습니다. 집이 컸습니다. 마당이 넓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20명쯤 됐어요. 다들 젊었습니다. 20대였어요. 김성도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었어요. 허철로 동무죠? 반갑습니다. 김성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악수했어요. 손이 컸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반갑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김성도가 웃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고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조국이 동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제 아셨죠? 김성도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김성도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썩은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굶는 사람이 없는 세상, 누구나 장사할 수 있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제대로 대가를 받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성도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살아났어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을 따르겠다고요. 동무들, 우리가 하는 일은 위험합니다.
잡히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김성도가 물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저도 따라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는 형제입니다. 김성도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혈서를 썼습니다. 손가락을 칼로 그었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 피로 흰천에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성도를 받들어 이 썩은 세상을 바꾼다. 그렇게 썼습니다. 삐뚤빼뚤했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20명이 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모아서 술에 타서 마셨어요. 비릿했습니다. 하지만 마셨어요. 성도 만세. 우리는 소리쳤습니다. 목청껏 소리쳤어요. 김성도가 말했습니다. 동무들,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무산을 지킬 겁니다. 장마당을 지킬 거예요. 굶주리는 사람들을 도울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썩은 체제를 뒤집을 거예요. 김성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쳤어요. 우리는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성도파의 일원이 됐습니다.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장마당을 지켰어요. 안전원들이 상인들을 괴롭히면 우리가 나섰습니다. 빼앗긴 물건을 되찾아줬어요. 때로는 안전원을 때렸습니다.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성도파 고맙다. 그렇게 말했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밀수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사왔어요. 밤에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위험했어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도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어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어요.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중국 상인을 만났습니다. 물건을 샀어요. 쌀, 옷, 약. 그걸 지고 다시 강을 건넜습니다.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 물건을 팔아서 번 돈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줬어요. 저는 처음으로 보람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성도파는 의리가 있다. 성도파는 서민 편이다. 그런 소문이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달 만에 100명이 됐어요. 무산 전역에 퍼졌습니다. 김성도는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말을 잘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저도 따랐어요. 철로 동무, 동무는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김성도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성도 동무.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크게 움직여야 합니다. 무산만으로는 부족해요. 청진으로, 평양으로 가야 합니다. 김성도가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평양까지요?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김성도가 대답했어요. 눈빛이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보위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를 잡을 기회만 노리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이상한 사람이 우리 모임에 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소개받고 왔습니다. 저도 성도파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어요. 김성도는 반겼습니다. 환영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 눈빛이 차가웠어요. 웃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성도 동무,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저는 나중에 김성도에게 말했어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믿고 온 사람입니다. 김성도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며칠 후 김성도가 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동무들, 우리는 이제 더 크게 움직여야 합니다. 무산역에 우리 뜻을 새길 겁니다. 김성도가 말했어요. 어떻게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벽에 글을 쓸 겁니다. 이 세상을 뒤집어 엎자라고요. 김성도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저도 두려웠어요.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성도는 단호했습니다. 동무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도가 말했어요. 우리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사할까요? 이 계획이 성공할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 죽게 될까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성도파는 계속 커졌습니다. 100명이 200명이 됐습니다. 무산 곳곳에 조직원이 있었습니다. 장마당마다 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활동했습니다. 아침에는 장마당을 지켰습니다. 안전원이 오면 막아섰습니다. 상인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저녁에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줬습니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하루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렸구나.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지만 위험도 커졌습니다. 보위부가 우리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 보위원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김성도가 우리를 모았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달이 없었습니다. 동무들 조심해야 합니다. 보위부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김성도가 말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누군가 말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커지는 게 무섭다는 겁니다. 김성도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김성도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철로 동무. 김성도가 말했습니다. 네, 성도 동무. 저는 대답했습니다. 동무는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탁이 있습니다. 김성도가 말했습니다. 진지했습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큰 일을 해야 합니다. 무산만으로는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김성도가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산역에 벽보를 붙일 겁니다. 우리의 뜻을 세상에 알릴 겁니다. 김성도가 말했습니다. 눈빛이 타올랐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무산역은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이었습니다. 청진 가는 사람, 평양 가는 사람, 다 무산역을 거쳤습니다. 거기에 벽보를 붙인다는 건 전국에 알린다는 거였습니다. 성도 동무,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는 겁니다. 김성도가 대답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함께 해주겠습니까? 김성도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김성도가 웃었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악수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벽보를 만들었습니다. 커다란 천에 글을 썼습니다. 검은 물감으로 썼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냐? 이 세상을 뒤집어 엎자. 그렇게 썼습니다. 김성도가 직접 썼습니다. 글씨가 힘차게 휘갈겨졌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걸 붙이는 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건가?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밤 김성도가 말했습니다. 내일 밤입니다. 내일 밤에 붙일 겁니다. 김성도가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긴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두렵습니까? 김성도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김성도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뒤척였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우리가 죽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다음날 밤이 왔습니다. 우리는 무산역으로 향했습니다. 5명이 갔습니다. 김성도, 저, 그리고 셋이 더 있었습니다. 밤은 어두웠습니다. 달이 없었습니다. 별만 있었습니다. 무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입니다. 김성도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벽보를 꺼냈습니다. 역벽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불빛이 켜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었습니다. 거기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보위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도망쳤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뛰었습니다.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문이 났습니다. 무산역에 벽보가 붙었다. 성도파가 한 거래. 보이부가 난리 났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며칠 후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철로야, 큰일 났어. 친구가 말했습니다. 왜? 제가 물었습니다. 성도파 조직원 하나가 당 간부 자식을 때렸대. 보이부가 그걸 빌미로 잡아들이기 시작했어. 친구가 말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성도는?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안 잡혔어. 하지만 시간 문제야.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도는 무사할까요? 우리의 꿈은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다음 2편을 기대해 주세요.